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들이 다 두려워하는 6월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죠? 6월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금리 인상에 관해서 시장의 반응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연준 위원들도 발언이 좀 너무 겁먹은 것 같다 그러면 좀 풀어주고 또 너무 해이해졌다 싶으면 또 강성 발언들을 좀 해대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시장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쌌어,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자 이제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기대감이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국채 가격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금값 뭐 이런 것들,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지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한번 쭉 한번 설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치고받을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리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 허재원 연구원부터 한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뭐 일단은 6월 금리 인상 기대는 되게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6월. 예, 6월. 그러니까 지난달만 해도 이제 6월달 금리 인상 기대가 연준 기금 선물로 보면 3%, 4% 이렇다가 지금 한 38%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확실히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경제 지표나 뭐 그 가격 지표들 보면 또 좀 특이한 게 생각보다 유가는 또 안 빠졌어요. 달러가 또 약간 슬금슬금 반등을 하고 있고 뭐 금리도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또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유가는 또 굉장히 좀 견고하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거의 WTI가 네. 56박하고 있으니까 금값도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영권님 죄송한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 대구인데요. 아 예. 갑자기 왜? 자꾸 6월 하시길래. 표준어에 의하면 6월, 또 10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민망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 여기서도 저격수하네. 주로 한국은행만 저격수하세요. 웬만하면. 일단은 그 4월 FOMC 의사록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4월 FOMC 당시에는 성명서에 전혀 뭐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의사록이 발표된 걸 보니까 연준 대부분의 위원들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될 건지 말 건지는 뭐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 일단 팩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FF 선물 시장에서 가장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10%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한 34%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 2년짜리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에 가장 이제 민감한데 미국채 2년 금리도 지금 0.9%로 다시 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분명히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놨다가 혹시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유가나 금 같은 경우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야. 조금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금은 요즘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해서 이제는 안전자산 별로 필요 없다. 위험자산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기엔 아까 허재원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달러 강세가 되면 금값은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만큼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세미나를 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게 달러가 강하지만 이제 이전 고점을 뚫을 정도의 초강세는 아니다라고 보면
결국은 달러가 이제 올해 연초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약세된 부분을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리바운드하는 걸로 보는 약간 이제 트레이드 레인지 마켓 내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유가가 그것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유가를 결정짓는 거는 역시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다. 유가는 공급에 관한 문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도원 연구원은. 뭐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뭐 중첩되는 거 말고 제가 볼 때 시장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물가 지표가 트리거가 됐었고 연준 위원들이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6월에 이 금리 인상 드라마가 꼭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뷰를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은 뭐 가격 변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장단기 스프레드가 넓혀진다는 건지 그런 것 모든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6월 인상 가능성이 시장은 좀 더 무게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두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뷰는 여전히 저는 6월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6월은 있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들은 어떻게 봐요? 6월이 가능하다 어렵다 어느 쪽으로 봐요? 저도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고 박정인 저도 연구원. 반대로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어려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그럼 지표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몇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6월부터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조건이 뭐예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제가 원문을 그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몇 단어만 기억하는데요. 네.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if, if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인준 6월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6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이 1분기 성장이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이제 반등하는 거에 보이면 그럼 두 번째는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개선세가 지속이 되면 그다음 세 번째는 물가 지표가 2% 목표치에 도달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요 세 가지를 딱 지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거의 좀 충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가 0.5% 나왔는데 지금 2분기는 요즘 애틀란타 연은의 그 나우 모형이 상당히 그 GDP 예측력이 높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2분기 성장률을 2.5%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 뭐 1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약간 기저효과가 그 전기 있는 것 대비죠, 같고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연준의 그 기대치는 부합하는 것 같고 물가도 확실히 이제 유가가 우리 올라왔으니까. 하나씩 세 가지를 하나씩 보고 가죠. 일단 예. 뭐 저는 1분기 0.5가 특별히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그냥 워낙 나빴던 거예요? 일단 소비 경기가 그 중에서 좀 그러니까 그 항목들 중에서는 괜찮았는데 평균보다 좀 안 좋았고요. 네. 기상악화도 좀 안 좋았었고 기상도 이번에도 안 좋았나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안 좋았었고 계속 좀 해마다 지금 1분기가 그거 나쁘네? 어떻게 보면 기상악화가 나중에는 하나의 변수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약간 반복되는 패턴이고 그러니까 반복된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경감 속도는 많이 둔화되고 오히려 약세 전환 인덱스 자체는 했지만 그에 대한 달러오는 시차를 가지고 달러오는 그 여파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재고의 감소라 재고의 더 이상 불충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분기 기상악화 문제가 3년 연속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3년 연속인데 이러면 소위 그 X11 아리마를 여전히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아예 그 계절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그래서 0.5보다 더 높은 거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뭐 하여튼 뭐 그 문제는 계량 경제학자들의 몫이니까 우리 넘기고 어쨌든 2분기가 2.5%. 2.5? 애틀란타 연은의 네. 나우 모형이라고 하는 예측치에 의하면 2.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나온 지표들을 토대로 전망을 해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뀌니까. 근데 어쨌든 뭐 1분기보다는 2분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계절성 때문에도 그렇겠네. 약간의 기저도 있고 기본적으로 2.5%라는 게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0.5, 0.9에 비해서 2.5면 높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CBO가 예견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2% 언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많이 봐도 2.5% 그러니까 맥스에 와 있는 상단이라는 거죠. 그런 쪽을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반등하는 건 맞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정상화의 리듬에 좀 더 맞춰가는 무게를 두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인플레이션 갭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거다. 그렇죠.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이다. 거기는
보탤 말 없어요? 성장률에 대해서? 특별히 성장률은 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 1분기도 그렇고 재작년 1분기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크게 났었는데 저는 플러스 0.5%면 그냥 나름대로 그냥 not bad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기상학화 문제 이렇게 작년 재작년처럼 심각하진 않았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은 심했지. 근데 하여튼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항상 보면은 1분기가 늘 저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가 좀 높았다가 4분기는 이제 조금 그 연도마다 좀 차이가 좀 났었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달러 강세 영향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 지표는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소비가 버텼는데 이제 1분기 때는 소비도 약간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줬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대로 가면 2분기 성장률 나와도 이게 뭐 더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힘들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도 곧 정점에 다다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이 결국 경기 피크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것 같긴 하지만 금리 정상화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전부 다 갖췄다라고는 안 본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저기 고용 지표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은 임금이 좋았다, 한 번은 취업자 수가 좋았다가 이게 네. 지금 잡 크리에이션하고 이제 아울리 웨이저가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고용?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세 가지 중에 뭐 성장이나 물가는 대충 그래도 연준의 기대 수준이 왔지만 고용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 최근에 고용 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최근 2달 동안은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만 건에서 이제 15만 건대, 16만 건대로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한 게 저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그렇게 못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온 게 아닌가.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6월 초에 발표되는 5월 고용 지표가 이제 연준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5월 지표가 다시 3, 4월에 부진을 딛고 확 좋아지게 되면 고용 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조금 확신을 해볼 수 있을 거고 3개월 연속 부진하게 되면 이거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달을 동결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보는 고용 지표 중에 노동시장 여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레이버 마켓 컨디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고용시장과 관련된 뭐 열 몇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지수화시켜서 만든 겁니다. 근데 걔를 보면은 최근에 얘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 애라서 좀 추세는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이미 한 83개월 가까이 확장 국면을 보인 상황에서 얘가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허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동의하는 게 어쩌면 미국 경제가 지금 정점 부근에 다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고용 지수가 이 고용 시장의 어떤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가 마이너스 갔다는 얘기는 고용이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그러니까 그 비농업 그 뉴잡 크리에이션의 우리 최고 서프라이즈가 한 38만 건? 뭐 이렇게까지 가는 적이 있었죠. 30몇만 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숫자는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만 건이 일반적이고 이랬던 건가? 약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0만 건 정도가 이렇게 노동시장 재작년에는 연평균 월 한 24만 건에서 작년에 20만 건 내외였고 올해 들어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합치면 이제 19만 건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이 이제 16만 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평균에서 이제 훅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김도원 연구원도 이거 지금 구조적인 거로 보는 거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고용은 좀 구조적으로 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 연주에서 발표하신 고용 여건 지수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비농업 지수의 평균치를 보면 지금부터 한 10월까지는 비속입니다. 저번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고용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완전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이거를 감안해 봤을 때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임금자들이 고용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결국 소비하고도 연결되고 나중에 정책으로도 연결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고용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아직도 고용시장으로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신발끈 메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명 그걸 저희가 슬랙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많은데 기본적으로 슬랙을 또 분해를 좀 해보면 아예 그냥 실망해서 이탈하는 청소년들의 그 이탈군도 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저희나 별반 상관없이 청소년 고용이 그러니까 청년 고용이 가장 문제고 청년 고용이 취업을 어렵게 하더라도 고임금보다는 저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결국 생활고 아니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플랫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국면에 그냥 머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그 금융위기 시절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비대칭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사라졌던 일자리는 대부분 고임금의 제조업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나타난 일자리는 이제 저임금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고임금 제조업이 아직 다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임금 낮은 부분을 어쩌면 그 일자리 구조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냥 물가는 지금 유가가 좀 올라와 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접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유가의 기저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 또 주택 가격이 더 바탕이 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주택 가격이 근데 지금 상승세보다는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되는 정도 아닌가? 일단 NHB 주택시장지수라 그래가지고 미국 부동산 전반적인 선행지표 지금 거의 플랫하고 계속 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한 14년 7월부터 꺾어지고 있습니다. 경감되고 있어요, 속도가. 그런 거 봤을 때 부동산 시장도 뭐 워낙 미스매치 수급이니까 유지는 되지만 조만간 좀 하락세가 좀 있지 꺾일 않을까.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미국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질 텐데. 이제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좀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물가 2%로 갈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최소한.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는 항목들 보면은 일단 주택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헬스케어.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공산품 가격도 이제 마이너스 폭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식주 물가는 이게 인플레라고 해서 저희 소비자들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 성격이 큰 거니까. 그래서 사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뭐 식비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물가가 2% 가는 게 과연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걸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비용만 내는 거고 얘네들은 고정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2%로 딱 가버리면 혹시나 미국 사람들이 더 쓸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근데 그 월급이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월급도 제가 보면은 요즘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그 27개 주가 뭐 작년하고 올해 이제 최저임금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힐러리도 그렇고 트럼프도 계속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인 게 지금 보면 생산성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뒤에 뭐 외신 쪽에서 GDP나 뭐 이런 측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보는 생산성은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 그거는 사실 지금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지표로만 보면 40년의 최저인 생산성에서 임금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뭐 꿈틀꿈틀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약간 비용 부분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탑라인 장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고용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임금도 올려도 사실은 정말 그 일자리를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갖는 그런 일자리 임금에 대해서만 좀 올려주지 이렇게 쉽게 올려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점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팔을 잘해야지 명찰이 자꾸 삐뚤어져.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 뭐 이 정도 해보고 20이나 BOJ가 뭐 또 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어요?
지금은 요즘은 뭐 재정 공조 얘기가 많이 나오지 20이나 BOJ는 뭐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통화 정책 무용론이 뭐 팽배하죠. 요즘 그렇죠? 그리고 재정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공교롭게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재정적 여력은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일본은 아마 소비세 인상 카드를 꺼내주면서 같이 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럼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은 계속 뭐 비전통적인 마이너스 폭을 넓히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본은 거의 끝까지 갈 것 같고요.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유럽이 좀 고심점이 좀 있는데 아마 6월부터 얘네들이 지금 정책 패키지 3월달에 했던 게 6월부터 시작되니까 추이를 보고 연준 움직인 거 보고 뭐 9월 하반기에 좀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BOJ가 갈 때까지 간다는 거에 한 표. 막다른 그 일방통행기로 접어 들어갔고 후진도 안 되고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마이너스 예치금리 도입한 게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치금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그 예치금 자체가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 금리까지 마이너스를 하거나 뭐 하여튼 6월달에 빠르면 BOJ가 뭔가 한 방은 내놓을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달에. 네. 거기는요? 저희도 뭐 근데 저는 일본은 정말 할 게 없어진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유럽은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도 그 ECB에 예치하는 그 예금이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도 그 일본보다는 ECB는 뭔가 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일단은 6월 달에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회사채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도 뭐 어쨌든 괜찮은 국가들 위주로 이렇게 오른 거고 아직 남유럽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마 좀 그래도 뭐 TA, LTRO2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뭐 ECB나 BOJ나 조금 한계에 도달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일본보다는 유럽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난 일본은 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BOJ는 저 마이너스 금리는 완전 실패라고 봐요. 저거는 잘못했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성향이요 미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소비 함수의 구조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들은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에 배분해서 금리를 낮추면 기다릴 이유가 없죠. 지금 써보내는 게 효용에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일본 애들은 금리를 낮춰서 들어올 돈이 없으면 더 저축을 해. 더 저축을 해버려. 그러니까 금리를 저렇게 낮추면 저게 당장 금융시장에 이렇게 펌프질은 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언발이하고 좀 넣기가 돼버려요. 내일은 더 나빠지거든. 그냥 일본은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우리 중국 얘기 좀 들어봅시다. 중국 저거 괜찮아요? 어때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가지고 좀 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2선, 3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며요,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냥 늘상 말씀드렸지만 부채 사이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문제인데 네. 전체적인 토탈적인 뎁보다는 기업 부채 GDP 대비 한 165% 왔다 갔다 하는. 네.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낙후돼서 구조적으로 개혁을 기업들이 막 한다 만다 하는데 뭐 GDP 대비 한 130% 언더니까요. 중국이 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결국 기업의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기업의 문제인데 네. 결국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지지는 된다고 쳐더라도 유동성의 힘이 결국은 유동성에 오히려 어폐가 돼서 중국 경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조금만 더 아프고 조금 더 뭐 속도가 좀 생각보다 더디고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트리거는 외부에서 오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중동에서 이번 유가 때문에 같이 와서 날개를 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허지원님.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저는 사실 이제 1, 2월 달 되게 불안할 때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요. 요즘 1분기 때 이렇게 지표들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좀 이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약간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뭐 인민일보에서 뭐 권위적인 내부 인사가 또 한마디 하셔가지고 네. 다시 좀 정신을 차려가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했던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1분기에 이제 쏟아 부었는데 그 돈이 보면은 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지표들 보다가 사회융자라는 유동성 지표 대비 이제 명목 성장률을 통해서 한 단위의 돈을 풀었을 때 GDP가 얼마나 더 느는지를 이렇게 시계열로 쭉 살펴보니까 2012년 이후에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ROA나 ROE 같은 자본에 대한 효율성이 경제에서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1분기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었는데 돈에 대한 현선성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돈이 엄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막 이렇게 막 각 성별로 이렇게 좀 재고하고 착공하고 막 찾아봤더니 모든 성이 다 과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고가 늘면서 그러니까 빈집이 있는데도 이번 1분기 때 꽤 많이 집을 지은 성들이 전체 중국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막 뭐 다시 과잉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돈이 엉뚱한 데로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건 맞고 그게 원래 심했는데 올해 1분기 때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외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위안화를 또 조금 약간 생각보다 좀 지금은 이제 달러가 약간 강해지면서 이제 위안화를 절하시키는데 약간 위안화를 또 조금 어쩔 수 없이 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국내로 좀 넘어가 보죠. 박정인 연구원. 네.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 뭐가 이슈예요? 뭐 이슈가 아닌 게 뭐냐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근데 뭐 사실 하반기는 뭐 너무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그 이슈에 다 묻히죠. 뭐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과정도 봐야 되고 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돈은 누가 될 거냐도 뭐 여전히 문제고 네. 그리고 과연 그러니까 저는 구조조정이 일종의 어떤 뭐 대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도 이렇게 수술 받으면 상당히 몸이 야이는데 허약한 사람은 더 심하겠죠. 근데 과연 한국 경제가 현재 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정도의 체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조정을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결국은 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구조조정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렇죠. 허재원 연구원.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해서 허약해진 이 체질을 과연 이제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제 건설 투자나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재정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내년에도 성장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봅니다. 구조조정 말고 딴 거는 좀 없어요? 요즘 하도 얘기가 구조조정만 나와서. 그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뭐 네. 아니면 저는 경기 측면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딱 세 가지 측면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수출과 부동산과 구조조정인데요. 구조조정은 뭐 말씀도 하셨으니까 우리 좀 더 솔직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출 역성장 할 텐데 과연 어디까지 역성장 할 것인가가 개인적인 관심이고요. 이제 1조 달러 깨졌죠, 우리? 뭐 깨진 수입 수출 자해서 무역 규모 1조 달러 깨진 지는 작년도 깨졌고 재작년에도 뭐 간당간당 했었고요. 작년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올해 많이 깨지는 거고. 올해는 뭐 많이 깨질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봐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더 솔직할 필요성이 있는 게 대출 방안이 2월 달에 수도권 시작했고요. 5월 달에 이제 지방으로 시작하면서 완전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성으로 한 몇 개월간 심리가 이어지는 거지.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나왔는데요. 네.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게 공교롭게도 2월 달, 그다음에 이번 달입니다. 근데 안에 좀 세분해 보면 오히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영이 덜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심리도 생각보다 더 경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뭐 계속 얘기하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드라이브라든지 이게 조속하게 구조조정하고 맞물리면서 격동에 우리 좀 더 솔직해질 필요성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방은 좀 잡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어차피. 근데 예.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고치 찍었죠? 1,220조? 근데 가계 부채 금액은 계속 최대치를 찍죠. 그렇지.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른 거고 우리 그러니까 저거에 비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비율 상에서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 네. 걱정들을 하는 거고 방금 우리 김도원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부채 절반이 부동산인데 예. 대체로 주담대가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절반인데 부동산이 지방은 사실 그동안 너무 과열했던 건 사실이고 좀 잡히긴 잡혀야 되는데 저게 잡히는 속도가 좀 급격하게 잡히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동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이 주택 거래량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택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여러 서비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보면 1분기가 주택 거래량이 작년 대비 한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거든요. 전년 동기. 예,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뭐 이사 수요라든가 뭐 부동산 복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반기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근데 저는 수출은 조금 하반기는 숫자적으로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유가 상승? 그렇죠. 어쨌든 단가가 좀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순수출이 역성장을 해서 그 성장률의 자체를 기여도에 마이너스였고 내수가 이제 저쪽 플러스에 한참 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좁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떨어지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뭐 그냥 마이너스보다 살짝 보합 정도.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성장은 계속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또 안 좋은 이런 그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근데 수출이 단가 영향뿐만이 아니라 물량도 지금 좀 마이너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물량은 그냥 보합 내지는 살짝 플러스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의 제로까지 갔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안 돌았어요. 물량은 여전히 플러스인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에 물량 지수 자체가 전년비로 마이너스 잠깐 그쵸? 찍은 것 같고요. 좀 돌았죠, 지난달에. 예. 근데 거의 뭐 플랫하거나 뭐.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물량이라도 버텨주면 다행이지. 단가만 유가만 올라가면 단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 우리 구조조정은 아까 우리 대체로 얘기했지만 그 하반기 내내 이슈가 될 거다.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된다는 얘기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수단들을 지금 정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배를 갈라놓고 빨리 이제 뭐 암이라고 하면은 이걸 도려내야 되는데 갈라 이렇게 쨌는데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은. 네. 그래서 이거 이 개복한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좀. 네. 자, 6월 금통이 우리 간략하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금리 인상 있어 없어? 6월 금통이요? 인하? 아, 금리 인하. 예. 미국 말고 우리 금통이가 FOMC보다 좀 빠른 거죠? 네. 인하 있어요 없어요? 뭐 저희는 뭐 저희 윤여삼 연구원은 없다고. 아, 그건 윤여삼 연구원 건가? 네. 알았어요. 채권 금리는. 저희는 사실은 5월에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5월에 안 했던 이유가 6월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6월도 건너뛰고 7월이 인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이 인하 시기라고 본다. 6월은 뭐 지금 대외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는 어떻게 봐요? 예, 6월 어렵습니다. 6월 없다? 어우, 쿨하게 없습니다. 금통위원이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자, 글로벌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이게 안전자산 쪽인지 위험자산 쪽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는 좀 안전자산인 것 같다가, 또 언제 또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가.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단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는 속성 자체가 단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쏠림이 항상 있는 거고 외환시장으로 갔다가 채권을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수급 안 좋고요. 많이 꼬인 상태인데 신흥국 이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금리 인상 때문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내재되어 있는 사유인데 네. 지금 뭐 조만간 일어날 브렉시트라든지 네. 아니면 조만간 일어날 중국발 리스크, 뭐 미국의 경기도나 이런 걸로 접목되면서 계속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좀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신흥국에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신흥국에서? 그렇죠. 그럼 신흥국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니까 그때그때 하겠지만 의미를 둘 만한 아니면 뭔가 좀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 이렇게 나타나기에는 좀 하반기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 어렵다.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하반기에도 조금 위험 쪽보다는 안전 쪽으로 자금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딱 이렇게 이분화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형이냐 뭐 채권형이냐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따라서 네. 또 어디에서는 안전선호 또 어디에서는 위험선호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 예. 그래서 뭐 시장이 확실히 어떤 쪽에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은 최근에 주식 쪽에서 조금 나오고 채권형 쪽으로 가는 부분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흥국에서 좀 나와서 또 선진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안전선호도 아니고 완벽하게 위험선호도 아니고 시장은 약간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데 일단은 작년과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확실하게 조금 뭐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신흥국이 상당히 상반기에 좋았거든요. 네. 뭐 전반적인 자산 시장도 그렇고 뭐 외환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공포감은 조금 덜해진 거 아니냐 신흥국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호전 연구원. 네, 저도 지금은 사실 되게 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래서 자산 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자산으로 이렇게 그냥 분산돼서 돈이 흐르는 것 같아요. 덜 나쁜 자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흥국도 안 좋지만 그래도 유가가 어쨌든 뭐 40불대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 상대적으로 러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유가만 받쳐주면 러시아 펀더멘탈이 약간씩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들은 또 중국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들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좀 불편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선진국으로 갔다 이머징으로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머징 내에서 이제 자꾸 그나마 조금 안전한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들이 있고 그게 안전한 것도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게 되면 이제 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안전이다, 뭐 위험이다도 아니고 이머징이다, 선진이다도 아니고 약간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갖는 곳으로 계속 그냥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단타 매매로. 끝물이다라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우리 지금 지수가 2000 다시 넘어가려면 외국인 자금 들어와야지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시기적으로 네. 중국이 MSCI 신흥시장의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더 빠져요? 예. 물론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외환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대외적인 측면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막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네, 끝나야지. 자, 우리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외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